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예상한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은 경험해도 왜 적응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역시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7%가량 빠지고 우리나라 IT주들도 줄줄이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AI 거품론이냐 아니냐 또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눈높이를 맞추기는 역시나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IT의 향방이 저는 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수급적으로 정리가 된 것일지, 그래서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부러웠던 건 일본 시장은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마감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인터뷰 기사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살펴보면 물가가 예상대로 가면 금융 완화를 조정하겠다. 즉 금리를 순리대로 올릴 수 있다.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찍혀서 그런 걸까요? 오늘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일본 시장은 마감을 지었습니다. 0.05%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심천지수들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은행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빠져서 상해종합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에너지 전환 백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관련된 소형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심천지수는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함께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나스닥 시장이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우리 장중에 0.6%, 7%까지 빠지다가 지금 낙폭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중에 체크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투톱이 빠지니까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입니다. 아무리 야금야금 빠졌다고 하지만 계속 하락하니까 참 지칩니다. 일단 종가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대 약세 2,662포인트, 코스닥이 0.85% 약세로 75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물론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낙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하방을 받쳐주지 못했죠.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1,2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사실은 환율이 오늘 5원 80전가량 빠지면서 좀 사줄 법도 한데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모두 다 현선물 팔자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대, 기관이 2,600억 원대, 코스닥에서는 500억 원대, 1,000억 원대 각각 매도 로 마감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 봐야겠죠. 장중 내내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5% 약세로 17만 원 선도 지켜내지 못했고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IT 종목들이 다 쉬어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로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단 IT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여파로 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잘 갔던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5%,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삼바 같은 경우는 3%대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제재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증권선물위원회가 항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조금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가 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IT가 빠지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6%, 삼성 SDI가 5%대 강세였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도 한 가지 좀 내놨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B샘플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에코프로버티, 대주전자재료 같이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좀 따라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가 올라주고 시장이 빠지면서 테마 쪽으로 수급이 붙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한빛레이저가 11%, 이닉스, 태성 같은 종목들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려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인 14만 5,300원을 다시 써내고 나서 장중 낙폭을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대 강세로 13만 7,100원에서 거래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쪽도 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이중항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테마가 붙으면서 라파스,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게임주에서는 이제는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MMORPG 신작인 호연이 굉장히 괜찮다고 하네요. 한국과 일본, 대만 앱마켓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라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급등, 넥슨게임즈, 네오위즈, NC소프트까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잘 버텨낸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엔비디아 비건론 확산, 반도체주의 운명은?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끝입니까? 끝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보고 주가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시간에서도 하락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시장이 지금 힘이 없긴 없구나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서프라이즈긴 한데 이 정도 네.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잖아요. 그래도 더 나왔죠. 예를 들면 예상치가 뭐였냐면 매출이 287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나온 게 3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 정도도 사실은 이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 어. 컨센서스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거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한다는 건 사실은 대부분 이제 수출 데이터도 있고 뭔가가 있는데 그건 모바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네. 거기다가 뭐였어요?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네. 야,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냥 10이 그냥 주가를 네. 빠지기 위해서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메인은 이거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는데 서프라이즈 하지 않았다 더. 그 다음에 뭐 매출 상승폭이나 이익률 자체가 또 0.5포인트 차이 정도. 네, 요거 더 나왔어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욕심을 네. 내기 시작하니까 끝도 욕심이 없어요.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들이 사실은 아직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잭슨홀 1차 넘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 남아 있는 게 FOMC.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진짜 생성형 AI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를 주가 상승률 계산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거의 뭐 3,000%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라리 손바뀜을 할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거품론은 저는 아직은 굳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어쨌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냥 실적도 찾은 나왔네 라면서 뉴스 갖다 붙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반등의 강도가 꽤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는데
기존에 140달러를 찍기는 했어요. 네. 근데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 찍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안전한 레인지가 어디였냐면 그 120달러부터 130달러 때까지가 안전한 레인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더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실적은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근데 반대로 4분기에 호퍼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를 더 늘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예정 투자 금액이 있었는데 상반기 때 50% 이하를 투자했거든요. 40%대를 했어요. 하반기 때는 50%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을 거냐?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신제품 효과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뭐 그렇게 망가지는 건 없을 거다. 근데 이제 다만 고민되는 거는 SK 하이닉스 사시고 한미반도체 사시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이제 그쵸. 조금 드실 수는 있다.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다. 라는 근데 정도. 저는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엔비디아가 그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3분기 네네네네. 실적, 다음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맞아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를 이유도 없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또 그거에 비하면 낙폭이 좀 심하기는 해요. 아,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24만 8,500원 네.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제일 많이 빠질 때가 15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그걸 따라 붙어야 되는데 못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거는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엔비디아, 그다음 하면 SK 하이닉스,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게 그냥 세 개가 하나의 패키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하냐 마냐. 근데 이제 대부분 예상치 나오는 게 하반기 때는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TC 본더 거의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했다시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경쟁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비싼 거 갖다 쓰느니. 뭐 퀄리티만 비슷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경쟁사가 더 있는 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저울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독식 체제는 아니다. 조금 나눠 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관점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를 이제 사실은 고민은 될 거예요. 뭐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맞을 것 같고, 단기간에 조금 뭐가 더 많이 오를 거냐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기대감을 안고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해서 내년에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올 거냐. 근데 어느 정도 받아올 거냐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뺏길 거냐. 이렇게 되니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예상했던 바긴 한데 3% 5%까지 빠질 일이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당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해라라고 말씀도 못 하실 거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못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의 눈은 어쨌든 소부장으로 가게 될 것인데 네.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쁠 게 없죠. 네, 솔직히 그렇다면 얘기하면. 소부장 쪽에서도 어느 쪽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봐야 할지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봐야 할지 좀 고민스럽거든요. 둘 다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소부장에서도 장비주를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향 HBM 관련 장비주들만 사실은 많이 달렸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시가하게 들어가는 HPSP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만 보고 달려가다가 얘네들이 조금 멈추니까 사실은 큰 게 멈추면 작은 애들은 더 크게 와닿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을 따라가는 애들이 뭐였냐면 삼성전자 향
HBM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오 테크닉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오도 요즘에 많이 쉬죠? 네. 그러면 여기 또 선뜻 손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뭐냐라고 하면 25년을 사실은 하반기 때는 이제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25년도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을 할 거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어찌됐건 반도체가 너무 안 나갈 때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감산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감산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돌렸어요. 뭘 돌렸냐? HBM을 돌렸습니다. 네. 근데 HBM을 여기에서 더 늘릴 거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가 더 많이 나가기는 할 거예요. 지금 예상치로도 HBM이 D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캐파가 한 30% 정도는 될 거다라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본 D램이 만약에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증설을 안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부장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전공정을 노리시는 게 맞고 단기적인 이슈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콜 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오 테크닉스나 이런 애들은 조금 많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투자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오늘 PSK가 11% 빠졌고요. 네. PSK홀딩스가 유진테크가 10% 빠졌습니다. 네. 사실 더 올라가야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개인들이 이걸 다 물량을 받아갔단 말이죠. 네. 지금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더 빠지냐 마냐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네. 되는데 그 전공정 장비 업체들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대부분 1분기 때보다 반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향, SK 하이닉스 향 그 수주들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라는 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근데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공정 발주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안 넣으면 안 넣지 넣다가 말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꾸준히 이걸 템포를 조금씩 늘려가거나 아니면 네. 그 템포를 유지하는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네. 테스트 장비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 25년도 캐파 증설 스케줄이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명절 지나고 나서죠.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달금리 얘기하잖아요. 빚내서 사실은 이제 증설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 돈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 돈 갖고는 다 할 수는 네. 없거든요. 근데 빚내는 그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장비 발주를 미리 넣어놔야 못해도 6개월 뒤에는 받는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건물 짓고 뭐 하는데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클린룸 넣고 뭐하고 하는데 한 3, 4개월 걸리고요. 그러니까 장비를 미리 넣어놔야 후 하반기 때 발주 넣어놔야 내년 상반기 때 장비를 넣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달간 테스트 돌려야 네. 되죠. 그래야 하반기 때부터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상 하반기 때는 전공정 장비주들한테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걸 수급적인 측면, 시장 전반으로 좀 끌고 가서 보면 네.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IT주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오늘도 2차 전지가 올랐단 말이죠. 네. 2차 전지 사고 싶고 바이오를 사고 싶은 상황인데 굳이? 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는 손이 갈 만한 섹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그나마 괜찮은 게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K 푸드 해외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 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적 괜찮은 애들만 손이 갔어요. 그러니까 섹터가 저희가 정말 많이 넓혀봤자 한 5개 내외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손이 갈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바이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걔들은 중국에 대한 반사 수익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낙 저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변동성 구간을 지금 한 2, 3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2, 3주 동안에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럼 안전하게 반도체를 잡고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이미 수익 봤으니까 다른 섹터 그럼 저가에서 움직이고 튈만한 게 뭐 있을까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바이오랑 사실은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큰 흐름은 아닐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건설주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걔들도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은 또 게임주들도 움직일 거고요. 엔터 요새 박살났어요. 근데 하반기 되면 또 엔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손바뀜이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반도체는 조정을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는 이겁니다. 이런 투자할 때가 많을 때는 안전한 실적을 가져가고 향후에 펀더멘털이 깨질 섹터가 아니다라고 하면 박스를 그려놓고 이 안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투자 전략 정도는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반도체가 박스 안에 있다는 건 지수도 갇혀 있다는 이야기고 맞아요. 이 안에서의 수급이 계속 손바뀜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때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반기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게 IT가 될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은 뭐 보고 계세요? 종목은 사실은 그 전공정 관련 장비주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앞에서 뭐 PSK도 얘기했고, 네. 저도 사실은 PSK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전공정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 PSK,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때 실적 바닥은 이미 다 다지고 지나갔어요.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 종목 내에서는 수급을 조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래도 이오테크니스랑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하반기 기대감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보시면은 소부장에서 전공정 리포트가 사실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요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종목보다는 전공정 전반적인 장비주들 중에서 실적 좀 괜찮은 애들 한번 골고루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섹터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공정 파트 내에서 섹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실적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day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간밤 엔비디아를 향했던 시장 결국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약세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가 이렇게 부진한 흐름 보일 때 오늘 어떤 종목들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5위로는 SOS랩 올라왔습니다. 전일 현대자동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10년간 12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신사업의 자율주행이나 SDV 같은 곳에 22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SOS랩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장중에 20%대까지 급등하는 흐름 보였다가 상승폭 줄이면서 오늘 3%대 상승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라파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파스의 아크로패스, 아크네큐어 같은 이 여드름 의약품 FDA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측에서 미국 시장 내 ODM 비즈니스라던가 아마존 또 울타뷰티 같은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매출 성장세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18%대 급등으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이노시뮬레이션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시행을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산업에 행정적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기대감에 이 분야 산업에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노시뮬레이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밖에 버넥트, 드래곤플라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오토엔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현대자동차의 인베스터 데이 소식 영향 받아가면서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2026년에 SDV 페이스카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오토엔 부각이 됐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사내 벤처로 좀 시작을 했던 부분이 부각이 됐던 거고요. 또 SDV 기반의 이 자율주행차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유일 에너테크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 SDI 측에서 재료가 좀 있었죠. 올해 상반기 전고체 배터리 샘플 B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 부분 글로벌 슈퍼카 업체들에게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들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공정 라인에 이 녹칭 장비 공급을 했다라는 점들이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등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핀텔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일부 종목들 약세 흐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핀텔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5% 넘게 밀렸고요. 그 밖에 M83 같이 묶였던 종목들도 약세 흐름 보였던 모습 확인됐었습니다. 그렇다면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4위 현대바이오 올라왔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일장 15%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제프티 임상 3상 계획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세 강하게 작용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대 넘게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 인성정보 올라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진행을 했죠. 4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결국에는 정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좀 재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좀 의존했던 이런 상급 병원 구조를 좀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그동안 원격주들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1%대 넘게 밀린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면 PSK 홀딩스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밀렸는데요. PSK 홀딩스 전일장에 11%대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급락 흐름 이어지면서 11%대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뿜비 확인되고 있는데요. 저출생 관련주들 역시나 오늘 세론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늘봄학교라던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교육 개혁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뿜비나 아가방 컴퍼니 그동안 저출생 관련해서 기대감 모아가면서 좀 선반영이 됐던 모습인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장외 시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보죠.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하고 나서 장 막판에 주가도 쉽게 올려 붙였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기아는 상승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길래 이런지 살펴보고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다렸던 건 주주 환원책 부분일 겁니다. 25년부터 27년 총 주주 수익률 35%에다가 자사주 매입 4조 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내놨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거고 또 인도 IPO 자금까지 활용할 경우 내년부터 해서 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부분을 잘 봐야 한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도 내놨습니다. 판매 목표치 자체를 많이 올렸습니다. 살펴보시면 기존 95만 대에서 133만 대로 40%가량 하이브리드 판매 물량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캐즘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유연한 생산으로 바꿔서 이걸 탈피해보겠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7개인 하이브리드 차종을 14개 차종으로 계속해서 늘리고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전 차종에서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향후 10년간 120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비해서 10%가량 증액된 겁니다. 파트별로 함께 살펴보시면 R&D가 7조 원, 캐펙스가 4.5조 원 정도입니다. 향후 계속 투자를 늘려가겠다. 이렇게 투자가 늘어난다면 사실 기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가장 먼저 다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은 좀 보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중장기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만 27년 타겟 마진은 우상향이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건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나서의 부분인데요. 미국 전기차 세액 공제안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동차 업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편안한 현대차, 배탈을 키워줄 부품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하단은 막아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탈을 키워줄 부품주를 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황도 봐야 하고 환율도 불확실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고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를 봐야 한다라면서 현대오토에버, 만도, SL, 현대미아,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진에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주주 환원책이었다. 업종 내 최선호주 현대차다라고 했고요. SK라든지 IM에서도 피크아웃 우려 너무 과하다. 기대치 이상의 주주 환원책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후에 나올 기아라든지 현대모비스의 공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신영증권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주환원율 40% 이상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총 주주 환원율이 40%가 넘는 곳들이 GM, 포드, 혼다, 벤츠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2024년 PER을 보시면 5배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5.13배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종목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락장인데 좀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좀? 네. 일단 오늘 장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네. 그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이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이 우리 시장을 지배했었던 하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종일 거의 3에서 5%대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등입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기대를 좀 가져본다라면은 이제 쌍바닥 패턴을 이뤄가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와 닉스가 항상 이렇게 밀려가는 상황이다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강한 순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선물 역시도 강하게 순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론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개파락하면서 미국 시장을 좀 누를 가능성 크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조금 밀리더라도 그렇게 내일장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매도 빨리 맞아야 낫다라고 네, 정리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아마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래량이 나오는 걸 보면 계속해서 IT에 대한 관심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순으로 좀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올라와 있습니다. 전고체 쪽이랑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IT가 쉬니까 수급이 어디로 가야 하나 라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붙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실적 면에서 뭐 좋은 실적이 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뭐 탄산 리튬 가격이 튀어올랐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2차 전지 섹터가 올랐느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9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1차, 2차 대선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첫 주에는 실업률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이 예정이 되어 있고 추석 중간에 또 이제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판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 현금을 어느 정도 BM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편집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만만한 종목과 섹터가 바로 낙폭과대 2차 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에 많이 비워놨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갖다가 시가총액 비중별로 골고루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의 어떤 상승을 동반한 그런 상승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우리가 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놓고 보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미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 기관들의 어떤 수급 플레이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어떤 매매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2차 전지 상승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현금은 그냥 둘 수는 없고 거래는 해야 하고 빠졌던 섹터 또 비워뒀던 섹터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붙은 상황이지 개인들이 접근을 해서 수익까지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지금 또 거래량이 좀 붙는 게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이 붙고 유한양행도 지금 거래량 20위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는 어떻게 좀 그래도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ABL 바이오 유한양행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ABL 바이오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모아놓은 물량을 급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차익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기관들이 이제 한 7월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왔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빵하고 물량을 던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유한양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FDA 승인을 받고 다음 날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올린 리포트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다 왜 FDA 승인이 나는데 왜 목표가를 올리지 않았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FDA 승인 난 것과 승인한 제품을 진짜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영업이익과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존슨앤존슨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최소한 한 해 5조 원 정도는 팔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팔아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 같은 경우는 세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다들 했었는데요. 자, 문제는 유한양이 문제가 아니죠. 유한양이 올라가면서 다른 바이오들을 다 끌어올리면서 소위 말해서 단기 오버슈팅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오늘 ABL 바이오가 정전에 이제 목표가에 대한 상향 그리고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한양행을 드시지 못했던 개인분들이나 모두가 다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이것을 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에 바로 물량을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 오버슈팅이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조심스럽게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충분히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섹터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관심주에 넣어두시고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이어서 또 오늘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비만 치료제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이 거래량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정말 죽을 듯 계속 테마가 갑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테마, 관련 주식들을 찾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종목들이 많이 좀 갇힌 상황에서 전자와 하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이 테마를 찾는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수혜가 되냐 안 되냐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런 테마주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혼란을 틈타서 갑작스럽게 또 튀어 올라가는 테마가 또 있죠. 바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 주식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딥페이크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의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명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그 테마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의 강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종목들이 실제 펀더멘탈과 실제 영업이익의 어떤 수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적당히 테마주답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막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은 지속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거래량 코스피 시장에서 2위에 티웨이 항공이 올라와 있어요. 항공주들 요즘 조금 움직였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뉴스 플레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항공사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워낙에 많은 저가 항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최저가 항공을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굳이 우리나라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항공사들도 많이 이렇게 최저가 항공의 순위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안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대안이 너무 많으면은 굳이 내가 이 항공사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한 달, 두 달, 혹은 1년 뒤에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우리가 적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시나 투자의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물론 TA항공처럼 어떤 경영권 분쟁이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성으로 나온다라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투자의 대상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빠져 있었다 보니까 수급이 돌아가면서 조금 움직였다 보니까 이러저러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조금 붙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잘 살펴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HB 인베스트의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잘 버텼죠? 네, 잘 버텼던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준 만큼 계속해서 좀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제 하반기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이제 PER로 보면은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하나의 좀 대안으로서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금융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 증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이제 금리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지수 상승이 좀 둔화되는 시기가 지금 딱 우리 시장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방향성이 많이 없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쉽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양시장 또 외국인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도 전부 다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고배당주들이 또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9월에서 10월 달이 항상 이런 고배당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뭔가 주도 업종이 없죠. 원래는 뭔가 그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로 옮겨가고 있고 또 바이오에서 수급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테마들로 좀 분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날 뭔가 이벤트가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시세가 좀 안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뭐 밸류업 쪽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밸류업 지수도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TF가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ETF를 출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세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려 요인이지만 사실상 하반기로 갈수록 또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차라리 밸류업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개별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 증시에만 있는 이런 모멘텀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 내에서는 사실상 크게 보면은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있는데 은행주들은 지금 또 이제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오히려 좀 증권 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금융주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클까요? 배당에 대한 기대가 더 클까요? 사실 이게 혼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다 하나 더 하면 하나를 팔는 네.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또 이자 마진은 줄어드는 거는 우려 요인이 맞겠지만은 네. 사실 비이자 수익은 또 이제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또 이제 비이자 마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수료죠. 이건 금리랑 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비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떠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배당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3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막판까지 주가 확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전문가님께서도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은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죠. 네. 이거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제 가장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당연히 뭐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가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가준다라고 한다면 뒤따라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좀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고요. 또 이제 경쟁 상대도 많고 이게 좀 잘 팔린다 싶으면은 또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저조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찾아보면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또 성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HL 만도 그리고 SL, 화신 이렇게 좀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L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램프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부품 관련주가 이제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 전동화 때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려 요인이었었는데 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전부 다 좀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실적이 꾸준히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부품주 내에서도 이제 SL을 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램프 없는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L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기조를 좀 높여 잡으면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이브리드는 캐즘 현상 해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잘 팔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마땅한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더 높은 이제 그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또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하이브리드 차량을 14종까지 이제 확대하겠다. 또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쪽이 이제 그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대선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완성차 업체들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 업체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지금 뭐 IRA 관련된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 경합주인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IRA를 금방 이제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폐지는 못해도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좋지 않은 정책을 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영향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이브리드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런 정책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디가 강자인가를 본다면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대안이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자동차 쪽은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좀 가깝죠. 그래서 막상 이제 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런 펀더멘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 자체를 건드리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건 환율이에요.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도 결국에는 수출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못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달러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흘러갈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랑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이기 때문에 사실 원화 강세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들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았던 게 또 달러 강세 기조가 굉장히 좀 오래 갔다라는 거, 이 덕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좀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쇄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뭔가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악화가 될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료가 부담이 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현금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리스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현금 구매보다는 이제 리스를 굉장히 좀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저희 대본을 보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전기차 캐즘 현상은 해결 과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전기차 뭐 생산을 줄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겠다라는 건데 캐즘이 계속되고 있다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어찌 됐든 이거 해결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걸릴 거잖아요. 네,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대안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5년까지 봤을 때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전기차가 아니면은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EV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년 안쪽으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떠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뭔가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긴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좀 밀고 있는 게 차세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EREV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REV 같은 경우에는 그 EV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이제 R&D 비용을 한 1조 원 정도 지금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은 단계적으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너무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다만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당연히 이제 그 현대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제 총 이제 주주 수익률 한 35%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도 사실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뭐 25%대였는데 10%대까지 이제
10% 이상 더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기관 외국인들에게 다 이제 좀 환호할 만한 어떤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어떤 IPO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한 3조 원대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생산 비용이라든지 R&D 비용을 제외를 하면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최대한 1조 원대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도 더 추가적으로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내일 어떤 일정들 살펴보면 좋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내일 7월 미국 PCE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6월 PCE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0.1을 내놨고요. 그던 PCE 같은 경우도 0.2%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0.2% 올랐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3월 근원 PCE 같은 경우 2.1%로 이 패드가 원하는 2%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국내에서는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지표들 발표가 됩니다. 그간 추이를 좀 보면은 5월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고요. 6월에 1%로 상승을 했지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7월 흐름들은 어땠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9월 2일부터 거래에 적용이 되는데요. 앞서 정기 리뷰를 통해서 LS 일렉트릭이 편입이 됐고요. SK I 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LS 일렉트릭에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전체 연료의 최소 2%를 지속 항공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들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 법들도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죠. 관련한 어떤 방안들 정부에서 내놓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선물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지금 약간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을 좀 소화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